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압박받을 곳은 어디냐? 당연히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자까지 쳐서서 받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거든요.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를 분석해 보면요, 사실 총 한 4가지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민자 문제, 그다음에 그 국제관계 같이 얽혀 있죠. 그리고 경제, 사회, 그다음에 무역에 대한 건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를 볼 때 물론 이런 공약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그 큰 틀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미국에서 공인받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요, 미국에 대한 사륙을 멈춰라 라는 취임사 문구가 있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고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 비슷한, 그 정도로 강한 문구는 아니지만 그런 문구들이 있었는데 아무런 비판이 없었습니다. 반대하는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비판이 있었지만 사실 미국 사회가 그때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1기 때는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조롱을 받기도 했죠. 사실 대안적 사실이라고 해서 당신이 말한 건 사실도 아니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이상한 거야 라고 해서 조롱을 받았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 이민자들이 우리를 수탈하고 동맹들이 우리 돈을 빼앗아가고 그다음 미국은 점점 약해져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2기 취임사에 그대로 드러났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공인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룰을 만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양상입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취임식 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거 저 정말 조금 약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나는 이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신은 구원자인 것처럼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총알이 깃볼을 스치고 이런 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사가 훨씬 더 구원자적으로 강화된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좀 더 강화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민자, 되자마자 남북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비판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가족들하고 떼놓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있느냐, 이렇게 처음부터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엔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미국을 다시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 경제적으로는 말을 했고요. 사실은 이것도 미국이 지금 그 큰 규모로도 세계에서 너무나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 제조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미국이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공감을 해간 거고요. 그리고 무역 시스템을 개편해서 미국 노동자와 가족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겠다. 인종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우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져왔던 다양성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도 한번 누르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요, 미국 사회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이제 미국의 주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주류라고 해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주류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필되고 있고 미국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만큼 인정해 줄 만한 주장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출입국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하는 이런 앱이 있거든요. 그런 앱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불통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바로 군인들 투입해가지고 그 국경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지된 상황입니다. 이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조금씩 풀어가느냐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은 과격하지만 실제 행동이 정말 과격하게 나올까? 이건 좀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스페인어권의 가장 큰 신문이라고 하는 엘파이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 작년 11월에 쓴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실제로 추방된 인원이 약 한 150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 추방된 인원 500만 명보다 작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번 했으니까 8년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그렇게 강하게 하지만
실제로 쫓아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물가도 안정됐고 경제 성장률도 높았던 겁니다.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늘 말하지만 불법 이민을 말합니다. 불법 이민을 하고 쫓아낼 때 좀 과격한 방법으로 쫓아내는 거죠. 특히 이번에 이제 브라질 이런 데서 문제가 됐던 게 그 불법 이민자들을 데려온 비행기에서 내리고 보니까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에 족쇄를 채우고 중범죄자처럼 내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여론이 확 뒤집힌 거잖아요. 이런 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릴 때는 풀어줬어야죠. 기내 난동 때문에 우려가 돼서 채워놨다면 내릴 때는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제로 쫓아내는 인원이나 이런 건 트럼프 일기 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도 저는요 현실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장벽이나 군인 배치 등 그러니까 장벽을 더 세우고 군인을 배치하고 이런 보여주기식 하고 강한 발언들은 하겠지만 다른 문제 현실적으로 미국의 인력이 부족할 때까지 쫓아낼 것이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갈 때까지 쫓아낼 것이냐 그런 부분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에 진 거는요 불법 이민자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023년에 하루 10,0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그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뭐 아무리 경제가 좋고 지금 뭐 일자리가 남아돈다고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일자리가 침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한국만 해도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들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저분들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잖아요. 한국은 지금 고령화로 인력이 그 건설 현장 인력이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미국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저기 민주당이 사실 이번 대선에서 지금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 게 있는데 그 작년 6월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55만 명에게 영주권을 줍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안 그래도 불법 이민 이런 걸 좀 싫어하는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걸 주니까 여론이 확 돌아선 면이 있었고요. 한국에는 잘 보도가 안 됐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장벽을 건설합니다. 그렇게 장벽 건설을 비판하고 대통령이 됐는데요. 불법 이민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본인이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요. 미국 내에서도 불법 이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공항에 한국인 불법 이민자들이 내리는데 손에 수갑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아주 중범죄자,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중세시대 때 보던 그런 중범죄자처럼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여론이 좋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라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국가관계가 꼭 이렇지는 않지만 우리 원청업체 사장님이 정말 괴팍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질을 하고 뭘 다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지 않고 그럼 우리 딴 데 찾을래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원청업체 말고 다른 걸 찾기 시작한다면요. 사실 우리 회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가 만들어가는 국제사회가 국제 질서가 평화롭지 않을 거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이겠죠.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은 강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퓨 리서치 이런 데 보면요. 미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한 80%가 돼요. 80%의 미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한다는 건 미국의 컨센서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알고 대중 압박을 시작을 했고요. 그 강도를 당연히 더 높여갈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데요. 근데 또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냐? 어딜 것 같으세요? 한국입니다. 유럽 외교협회에서요. 그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 작년 말에 나온 건데요. 트럼프 취임이 해롭다고 하는 비율이요. 한국은 긍정이 11%, 부정이 67%였습니다. 한국이 가장 낮았고요. 영국이 긍정이 15%, 그다음에 부정이 54%로 그다음에 부정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러시아와 중국은 오히려 높습니다. 러시아는 긍정이 49%, 부정이 8%, 중국은 긍정이 46%, 부정이 18%입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거기 이유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안보를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압박이나 이런 걸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근본적인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는 거고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적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좀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군사력을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세계 경찰이 아니라고 말을 한 사람이고 러시아도 그렇잖아요. 러시아는 오히려 좀 기대할 수도 있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협상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웹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제2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약간 조롱조로 놀리는 표현들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경제 압박이 이번에 뭐 딥시크나 이런 거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의 불안감은 과대평가되어 있을 수 있고 한국의 불안감은 오히려 좀 증폭되어 있을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좀 뜬금없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압박받을 곳은 어디냐? 당연히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강압적이고 거칠게 나올 겁니다. 뭐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예를 들자면 보조금을 주면서 미국이 기업을 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중국 대비해서 경쟁력을 올려가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바이든 시절의 상무장관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 말이요. 우리가 그 수많은 수출 통제를 하고 제재를 했지만 그거는 과속 방지턱에 불과했다.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잘해야지. 그걸 하는 건 안 되더라. 이런 걸 하는 것만으로 중국을 멈추게 하는 건 안 되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걸 약간 바르게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과속 방지턱 수십 개 만들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약간 그게 트럼프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속 방지턱도 엄청 많으면 빨리 못 달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란 걸 취임하자마자 했어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미국 USTR에 중국과의 불규정 무역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가져와라 4월까지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러니까 4일 지나죠. 1월 24일 날 조사를 시작한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나오면 그 나오는 게 무슨 거기에 엄청나게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게 나오면 그걸 근거로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에 대해 10%, 20% 관세를 매긴다고 하지만 그때 나오면 또 100% 매긴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60% 더 매긴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1기 때 무역 협상을 해가지고 2천억 달러를 중국이 미국에서 물건을 사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한 1,000억 달러 사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더 안 샀어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자까지 쳐서서 받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물건을 더 사가라. 중국이 미국에 한 3,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그만큼 사가라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하게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방식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트럼프 1기 시절에 북한을 압박하던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를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그걸 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완전한 파괴라고 하고 북한 김정은이 자살 특공 미션을 수행 중이다. 우린 장전 완료했다.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북한 김정은이 또 핵 얘기를 하니까 내한테 있는 핵포텐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최대한 긴장도를 올려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항공모함을 보내고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을 쓰거든요. 중국도 저는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전에 콜롬비아에서도 봤듯이요. 100% 관세, 60%, 100% 관세를 매길 거야라는 카드를 계속 들고 있으면서 흔들 겁니다. 그러면서 10%, 20% 주고 혹은 뺏고 혹은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협상에서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긴장감을 올려가고요. 그리고 풀뿌리부터 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SML이라고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죠. 그 반도체 장비 회사 옆에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이라고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미국이 바이든 정부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 중국 학생들이 한 25% 정도가 있었어요. 쫓아내라고 한 거. 반도체를 배울 수 있는 기술 기반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과격하면 전 세계 랩실이나 이렇게 반도체나 이런 것도 동맹국들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중국 학생 쫓아내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과격한 방식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은 이미 대응 방식을 정한 것 같습니다. 흑연이나 갈륨, 이런 반도체나 배터리 소재 이런 걸 중국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 거 이미 수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독일 화학기업 henkel 같은 경우에요. 작년 말에 더 이상 자기들이 윤활유를 못 만들겠다고 그만둬 버려요. 이유는 중국에서 안티몬이라는 재료를 더 이상 수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중국이 이제는 가진 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술도 딥시크에서 보듯이 상당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하고 똑같이 미국이 우리 반도체를 가지고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미국 기술을 쓰기 때문이잖아요. 이 미국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들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주장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 규정에 따라야 하듯이 중국도 똑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중국도 이제 미국이 하면 중국도 상당히 준비를 해놓고 심지어
러시아라는 물물 교환을 할 준비까지 해놓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쉽게 일기 때보다는 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지금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요,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심각하게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중국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가 뭔가를 계속 살피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제재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재에 대해 회의적인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에 대해서는 약간의 과속 방지턱 정도의 역할밖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하면서 특히 생필품이나 뭐 의약품 이런 데까지 제재가 가면서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피폐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물고기도 잡아서 못 팔게 해놨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또 생각해보면 그 물고기 판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럼 또 북한 김정은에게 또 상당 부분 가고 있기도 하고, 그게 핵개발 자금으로 이용된다면 또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일리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 없다는 사실은 학자들이 얘기해야 될 거고요. 우리는 그 제재를 하는 입장에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룰이니까요. 우리는 그 룰에 맞춰서 이득을 최대한 보러 가야 하고, 그로 생기는 뭐 인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또 그건 또 인도적인 지원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